육아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모 대화법 중 유명한 3대 기법이 있습니다. 육아 대화법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3대 대화법. 이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걸까요? 먼저 3대 대화법 중 구나법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말이나 행동에 공감한다는 표시로 구나 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대화법이죠. 우리 지연이가 친구 때문에 화가 많이 났구나. 다음은 나 전달법입니다.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내지 않고 너의 행동 때문에 내 감정이 이렇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너 왜 자꾸 떼쓰는 거야? 기준이가 자꾸 떼쓰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 마지막으로 감정 읽어주기입니다. 아이의 행동이나 감정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말로 표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이 안 놀아줘서 속상했구나. 아이가 어릴 때는 이 대화법이 잘 통합니다. 아이가 뭘 모르니까 엄마가 야단칠 것도 없죠. 그런데 아이가 커도 이 방법이 통할까요? 자녀가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 대화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나법은 엄마가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사전 작업 멘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영어 학원 안 다닐래. 학원 다니기 싫구나. 그런데 말야,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게 좋을까? 아님 너 혼자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랬구나 하면서 공감해주는 척하고 결국은 엄마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 아이는 구나를 잔소리의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으로 나 전달법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준이가 험한 말을 해서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파. 엄마가 반복적으로 이 대화법을 사용할 경우 아이는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엄마가 화병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꾹 참기만 하면 엄마의 스트레스는 어디에 풀까요? 마지막으로 감정 읽어주기는 자녀가 말하지 않은 마음을 알아주어야 하므로 잘못하면 지레짐작이 되어 대화가 어긋나게 됩니다. 예림이가 학원 가기 싫어서 그렇구나. 아니, 그게 아니야. 전날 서진이랑 싸워서 마음이 안 좋구나. 아니라니까. 3대 대화법은 물론 장점이 많은 대화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화법들이 상담 기법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상담가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들어와서 이 대화법을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은 나 전달법으로 말하다가 다음 날은 내가 미쳐, 너 언제 정신 차릴래? 했다가 다음 날은 다시 반성하고 그랬구나 하면 아이 마음은 어떨까요? 이 대화법이 꼭 필요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자녀가 심리적으로 약해졌을 때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처럼 부모가 상담자 역할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전략이나 의도 없이 대화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대화법입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좋은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미러링, 거울 기법입니다. 아이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똑같이 반응해주는 것입니다. 엄마, 나 받아쓰기 6개 맞았어. 아이가 평소보다 받아쓰기 시험을 잘 보고 와서 너무 기뻐서 엄마에게 자랑하면 엄마도 똑같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와, 6개나 맞았네. 이때 엄마가 아이가 내놓은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이는 헷갈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잘못된 건가? 자기 감정에 의문이 생기면 아이는 언제 기뻐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점점 아이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엄마가 미러링을 잘해주면 아이는 공감력도 커지고 자기 표현도 잘합니다. 누군가 받아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감정을 표현하죠. 친구들 마음을 알아주고 상담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엄마들이 미러링을 못하는 이유는 자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팩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감정을 보일 때 팩트가 떠오르면 빨리 도리도리하고 아이 감정에 내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엄마 심리 수업 2번째, 실전편.
15년 동안 상담실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을 만나며 다양한 육아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불안함입니다. 아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이나 감정 변화를 보일 때 부모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이 과해지면 아이를 심하게 다그치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가 발달 중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을 제대로 알고 아이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면 불안함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힌트를 심리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아이의 인지, 감정, 신체가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심리학으로 아이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아이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부모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6개월부터 1.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려 하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 껌딱지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잠시만 사라져도 울고 늘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서 마음 놓고 샤워도 한번 못하죠. 이 기간이 길어지면 엄마는 내가 애착 형성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과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애착 형성을 잘못한 결과일까요? 아이가 갓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부모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6에서 8개월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여태까지 자신의 욕구를 채워준 사람이 부모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돌봐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딱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즉,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애착이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애착 대상을 제대로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아이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머릿속에 엄마를 그릴 수 있고 분리불안도 점차 나아집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후 1년부터는 애착 형성의 골든타임인데요. 이 시기에 일상 속에서 애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눈맞춤과 스킨십. 가장 필수적인 것은 눈맞춤과 스킨십입니다. 아이들은 피부로 전해지는 감촉을 예민하게 느낍니다. 100마디 말보다 쓰다듬기, 안아주기 등의 스킨십이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아이와 마주보고 앉아 놀이를 하면서 아이의 눈을 자주 보면 좋습니다. 둘째, 몰래 사라지지 않기. 부모가 외출을 할 때 아이가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TV로 아이의 신경을 돌리거나 아이가 안 볼 때 몰래 사라지는 방법을 택하죠. 그런데 자꾸 몰래 빠져나가게 되면 아이에게는 부모가 또다시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커집니다. 어렵더라도 아이에게 외출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언제 돌아올지 약속해서 다시 만날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반복 경험하면서 아이에게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3세 전후. 2. 갑자기 어린이집에 안 간대요. 엄마 껌딱지 시기가 지나고 스스로 걷고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부모에게서 벗어나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낯선 곳에서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도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세상은 재미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부모를 다시 찾게 되는 시기를 재접근기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적응 기간을 거쳐 드디어 한시름 놓나 했더니 갑자기 어린이집 안 갈래 라고 떼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3세 전 아이들의 이러한 변화 역시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아이가 단번에 독립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안과 확인, 안도를 반복하는 과정을 겪죠. 이 시기가 지날 때까지 아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3세를 기점으로 한결 나아지게 되니까요. 3에서 6세. 3. 무조건 이겨야 한대요.
3에서 6세 무렵은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 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대굴대굴 구르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의 잘난 척과 승리욕이 폭발하는 시기죠. 이 역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아이에게 겸손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차갑게 반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부모가 자제시키지 않아도 5, 6세를 지나게 되면 아이는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좌절감을 겪으며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낼 때 우선은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의 지나친 승리욕이 걱정된다면 부모의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간혹 부모가 승패에 더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부모가 승패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아이에게는 반드시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모가 잘 지는 것에 대한 본보기가 돼주세요. 지는 것에 대한 세련된 대응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 졌네. 그래도 같이 노니까 즐거워. 와, 게임은 졌지만 진짜 재밌다. 부모의 성숙한 반응을 계속 지켜보면 지는 걸 못 견디던 아이도 잘 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자라는 과정을 이해하면 문제 행동인 줄 알았던 아이의 행동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연주 엄마는 놀이터만 가면 연주를 다그칩니다. 친구들과 섞이지 못하고 쭈뼛대는 연주를 보면 답답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가서 같이 놀자고 해. 왜 말을 못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모두 해주고 칭찬과 공감도 많이 해주는 민규 아빠. 너무너무 멋져. 그런데도 민규가 마음이 약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대상관계 전문가 권경인 교수는 육아를 할 때 경제적 자본만큼 심리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심리적 자본이 넉넉하면 좋은 부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자본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아는 것, 즉 자기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부모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른 채 아이를 다그치고 혼냅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자책하지만 정작 근원적인 원인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자기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동의 원인이 무의식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애 초기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무의식에는 남아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에게서 자주 거절당했거나 부모가 충분히 응시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란 느낌이 무의식에 남습니다. 이런 무의식적 측면을 자각하는 것이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삶이 많이 나아집니다. 자기 이해를 하고 심리적 자본을 늘려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투사하고 있진 않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겉돌고 인간관계가 어려운 엄마는 아이가 쭈뼛거리는 모습을 보면 아이를 다그칩니다. 아이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구나 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못났다는 마음을 내 것이라고 느끼면 불편하니까 아이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도 있다고 믿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를 하는 부모들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이에게도 중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못 끼어? 어이구 답답해. 부모가 아이를 답답해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말투와 눈빛, 표정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주눅이 들어서 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이 말을 못하고 하찮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자랍니다. 부모의 말대로 점점 못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반복되는 피드백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외국인을 보듯이 아이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국인이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일을 겪어도 당연히 다른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을 보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면 어떨까요? 2.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보고 있나요? 좋은 관계의 부모와 아이는 대상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안나 프로이트는 대상 항상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대상 항상성은 상대가 불만족스러울 때에도 계속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안아주는 엄마가 좋아. TV 못 보게 하는 엄마는 싫어. 예를 들어 엄마에 대한 분열된 아이의 마음이 엄마가 미운데 그래도 좋아 라는 마음으로 통합되는 것이 대상 항상성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통합시키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갑니다. 통합을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부부관계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상대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통합해서 볼 줄 압니다. 생애 초기 아이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적절히 함께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 통합을 배웁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것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완전히 나쁜 것과 완전히 좋은 것으로 나눕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만 좋으면 엄청 좋다고 하고 마음에 걸리는 단서가 들어오면 관계를 끝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스스로는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면 나는 분열이 심해서 통합이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분열이 심한 사람이 부모가 되면 아이도 그렇게 대합니다. 마음에 들면 감탄하고 거슬리면 매정하게 바라봅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대상 항상성은 만 3세 무렵까지 급격히 발달하지만 전 생애에 걸쳐 키워나가는 기능입니다. 자녀와 부모 모두 끊임없이 대상 항상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3. 최적의 좌절마저 차단하고 있나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적절한 좌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고 상처로 남지 않을 만큼의 좌절을 최적의 좌절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최적의 좌절을 해결하며 정체성을 만듭니다. 아이가 부족함을 느끼기도 전에 욕구를 채워주고 지나치게 공감하면 아이는 외부의 공격에 저항력 없이 취약해집니다. 견딜 수 있는 좌절은 겪어도 됩니다. 가끔은 서러워도 부족한 느낌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 경험은 아이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좌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은 아이가 견딜 수 없는 좌절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부모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라는 믿음만 주어도 충분합니다. 관계의 힘을 키우는 부모 심리 수업. 최근 학교폭력, 노키즈존 문제가 불거지며 부모의 책임과 훈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신뢰하는 세계적인 육아 전문가 셰팔리 박사는 부모들의 양육 방식을 조금만 고치면 아이의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1. 죄수가 된 아이, 간수가 된 부모. 수진이 엄마는 수진이가 숙제를 안 하고 계속 게임을 하자 2주 동안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숙제를 하면 놀이공원에 데려가겠다고 했다. 많은 부모들이 네가 뭐뭐 하면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조건부로 아이와 끊임없이 거래하려 한다. 셰팔리 박사는 이것을 죄수와 간수 양육법이라고 부른다. 간수는 아이의 행동을 철저하게 감시하며 아이의 행동에 보상이나 처벌을 내린다. 그래서 죄수는 간수의 통제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부모들은 아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으면 아이가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같은 방식을 자신에게 대입하면 어떨까?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당신이 참지 못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데 배우자가 배달앱을 쓰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는다면? 다이어트는 고사하고 부부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부모와 아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이런 양육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아이가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 즉 자기 조절 능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아이가 내적 동기가 아닌 부모의 통제에 의해 행동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보상이나 위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우게 하려면 부모가 중간에서 끼어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인과 법칙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컵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물이 넘쳐 흐른다.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본 아이는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넘친다는 인과 법칙을 알게 된다. 부모가 물을 대신 따라주거나 흘릴 때마다 닦아주면 아이는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면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느끼는 당연한 결과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부모로서 몹시 괴로울 수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부모가 개입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아이가 찻길로 뛰어들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때처럼 실제적인 위험이 예상될 때다. 아이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징벌이나 보상이 아닌 행동의 결과로 깨닫게 하자. 부모가 한 발 물러날 때 비로소 아이는 성장할 수 있다. 2. 부모 기분에 따른 된다와 안 된다.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많은 부모들이 토로하는 고민이다. 그런데 부모의 된다, 안 된다의 근거가 명확하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순순히 부모의 말을 따른다. 보통 부모의 된다, 안 된다는 기분에 따른 즉흥적인 반응일 때가 많아서 아이들은 그것을 복불복이라고 느낀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 아이에게 그 물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이 기를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사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 네가 그걸 갖고 싶어 한다는 거 잘 알겠어. 그런데 그게 너에게 왜 중요한지,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얘기해보자. 그게 있으면 네 생활이 더 좋아진다는데 우리 둘 다 동의하면 사줄게. 이런 대화를 나누면 아이는 부모가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사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경험이 일관성 있게 반복되면 부모의 결정엔 언제나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게 된다. 3. 훈육이 아이를 학폭 가해자로 만드는 과정. 어릴 땐 그토록 귀엽던 아이가 자꾸 말썽을 부리고 자라서는 심지어 학폭의 가해자가 되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 부모가 엄하게 훈육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한 훈육은 도리어 부작용을 낳는다. 훈육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아이의 약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 어떻게 하니? 매일 TV만 보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 아이들은 훈육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나는 하찮은 존재야. 그러니 벌을 받는 거야. 무력감과 자기 혐오가 내면에 차오르면 아이는 자신에게 저항하지 못할 것 같은 다른 아이에게 그 감정을 떠넘긴다.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것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 무시하지 마. 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결국 아이의 문제 행동은 훈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교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숨은 욕구, 진짜 원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다. 아이가 엄마 싫어! 라고 하면 표면적인 말에 꽂혀서 아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이의 말 뒤에 감춰진 의도를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이가 보내는 진짜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몰아붙이면 엄마 싫어! 라고 말하던 아이가 금세 살기 싫어! 죽고 싶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아이의 숨겨진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찾아낼 수 있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부모와의 교감이 끊겼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 진정한 훈육은 그 상처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소통하는 법. 깨어있는 양육.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